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넉골입니다.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이고요.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34,500원쯤에 마감을 한 것 같은데 NXT장에서는 34,6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오늘도 그렇게 크게 하락은 안 했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정도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하고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빨리 갈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뭐 호재가 지금 터진 것도 아니고 빨리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기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뭐 급등이 나올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수급이 받쳐준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하루에 맞물려서 들어온다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생각이 빨리 가야 될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 자금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급등하는 날에는 팔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조차도 조정이 나오긴 하겠지만, 물론 하루에 올리고 2, 3일, 3, 4일에 거쳐서 다시 제자리로 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높아진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확률이 반반입니다. 만약에 홀짝 맞추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맞춰보시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급등이 하루에 나오더라도 기다리는 전략, 왜냐하면 저는 단기에 10% 오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때 저의 주가도 올라가고 저의 계좌도 우상향을 그리겠다라는 마음가짐, 투자 철학으로 지금 꾸준히 묵직하게 들고 가고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더라도 저는 홀딩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떨어지면 더 사겠지만 여기 써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렇게 길게 댓글을 통해서 답변 남겨주신 것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은 다 봤고요. 제가 하트 다 눌러드렸죠, 그죠?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네소라고 그 닉네임을 쓰신 SYNESSO라는 분이 5,000원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메모리 0082 분께서 또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 큰 금액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드린다. 뭐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라고 제가 아는 부분 한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부분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투자 철학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감까지 해주셔가면서 슈퍼땡스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메모리 0082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이크 올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도 슈퍼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댓글도 되게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과거 HL036 임상 실패 당시의 상황도 저도 알고 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그때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회사 관계자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회사에서는 아마 분위기가 그때의 임상에 대한 뭐 오해라고 하면 오해일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제가 짚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 ESG 경영 점수가 한올바이오파마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했던 거를 올해는 ESG 경영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버넌스 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한올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한올 믿고 따라가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분께서 패트릭 2182 882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질문이 뭐 이런 거예요. 이뮤노반트 말고 한올을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뮤노반트 한올의 시가총액 차이는 얼마 정도가 비율 차이가 적정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비율 차이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엄민용 연구위원님이 계산한 법도 있고 해서 저도 그 방법에 동의하거든요. 시가총액 차이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딱 반절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사이즈나 일본 시장 사이즈들의 그 제약바이오 시장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 사이즈들에 비례해서 아마 그 매출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그 매출이 일어난 거에 따른 로열티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를 가져오면 딱 적정 주가 금액이다. 근데 과거에는 한국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그런 지배구조, 거버넌스, 요즘엔 지배구조라는 말 잘 안 쓰죠. 거버넌스 관련해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거버넌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3분의 1 수준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을 따라가야 한올 주가의 적정 주가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코스피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많이 디스카운트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렇고,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뭐 분리과세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런 주주 정책,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 그때 봤던 코스피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올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나 반도체주에 최근에 2차 전지주에 수급이 쏠려 있지만 그런 디스카운트된 부분들이 이제는 다른 종목들에도 다 퍼질 때가 됐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9만 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런 온기들이 퍼질 때가 됐다. 그래서 한올도 3분의 1 정도 받던 거를 이제 2분의 1을 받아도 되지 않겠냐. 적정 시가총액, 시장 사이즈만큼의 객관화된 완전 객관화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노력한 시가총액의 적정 수준이 저는 2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언젠가는 이것도 적정 가치로 평가가 될 거다라는 상황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뮤노반트보다 한올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뮤노반트는 한올의 약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뭐 주가의 트리거는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코스피도 그 온기가 이제 전해질 수 있고요. 그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대형주 쏠림 현상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형주나 소형주 쪽에도 이제 온기가 퍼지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런 상승에 대한 최근까지 할인받았던 거에 대한 정상평가, 그러니까 최근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할인받았던 주가들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로 올라올 여지도 있고 거기에 한올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뮤노반트보다 한올이 더 주가 트리거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뮤노반트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돈이 많이 풀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 예상과는 반대로 주가 트리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환차익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씀해주신 세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100%가 올랐다 치면 한국 시장은 세금을 안 내고 온전히 100%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2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22%가 세금을 떼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어도 한올은 1,000만 원 다 수익인데 미국에서는 뭐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에 대한 22%면 약 한 100만 원, 150만 원 좀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750만 원에 대한 150만 원의 세금을 내면 600만 원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하면 대충 한 850만 원, 84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이슈도 있지만 환차익, 환차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투자를 따로 개별 종목을 하는 건 없고요. 그 펀드로 분산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긴 합니다. 제 개인 연금 펀드에. 그래서 따로 미국 투자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여기 토론에
댓글창이 거의 토론창이 된 것처럼도 보이는데 너무 좋습니다. 소통 자주 하는 거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한 분이 더 계시는데, 딱 3글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원론적이라고. 예, ZPowerYOD님, 원론적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원론적이었더라고요. 제가 다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했나라고 말씀을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게 투자 철학이라는 게 사실 원론적일 수밖에 없긴 해요. 제 생각엔. 뭔가 한울바이오 파마만의 투자 철학이 있냐라고 하기에는 주식 종목들이 수천 가지인데 그러면 수천 가지의 종목마다 투자 철학이 다 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뭐 루푸스에 대한 얘기, 류마티스에 대한 얘기, 뭐 MG에 대한 얘기, 테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할 때는 원론적은 아니죠. 그 기업에 맞는 분석을 제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투자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죠. 전통적인 투자자분들도 원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근데 뭐 그 원론적인 내용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부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대한 그래도 새로운 내용 또는 새로운 투자 철학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공감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철학들이 있으면 꼭 전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댓글도 달면서 이런저런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최근에 제가 지금 투자 철학이 지금 그랬잖아요. 과거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투자 철학은 그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저는. 그때 한번 댓글을 통해서 어떤 분께서 뭐 현금을 반 정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랬나? 본인 투자 금액의 반 정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랬나? 그래서 뭐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런 분들 되게 부럽다고. 왜냐면, 주가는 항상 조정이 오거든요. 안 오는 주가는 없습니다. 물론 뭐 하늘까지 치솟으면 사실 놓친 배다, 놓친 버스다 생각하고 다른 버스 찾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종목도 못 샀는데 하늘까지 갔어. 나는 현금이 없어. 그러면 다른 버스를 찾을 돈도 없게 되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 부럽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왜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참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면 이게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사실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이런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 판단에 이런 기업의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다, 또는 CEO가 전문가네, 그러면 이 시장을 잘 알고 있겠네, 기업 경영 잘할 수 있겠네, 또 이 사진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지, 이 사진들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는 편이고 계속 현금이 있으면 계속 사 모으는 편인데, 최근에 한울바이오 파마를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 스타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따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항상 저는 제 돈이 투자가 돼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한우를 지금 상황에서 예로 들어볼게요. 한우를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 한울에서 오늘 로이반트에서 공지한 날짜 중에 추가적인 날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11월 18일 이게 추가됐어요. 로이반트 사이트인데요. 노벰버 18 있잖아요. 여기 11월 18일 제퍼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게 제퍼리스, 그러니까 11월 11일에는 구겐하임 가고요. 11월 18일 그 다음 주에는 제퍼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일에는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는 이 세 개의 날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지금 일단 첫 번째 하버바이오메드 바이오메드에서 중국 시장에 BLA는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말합니다. BLA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작년 6월에 6월 말에. 자, 그러면 이게 보통 회사에서는 1년 예상한다 그랬거든요. 허가까지. 근데 지금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상한 날짜보다 4개월이 더 지연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언제든지 허가가 나오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상하지 않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게 나와버리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신약 승인 신청서 제출하고 만약에 중국에서 승인을 땅땅 때렸어요. 만약에 당장에 내일이라도. 뭐 우연히 내일로 맞췄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아무튼 당장 내일이라도 땅땅땅 신약 승인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버바이오메드와 중재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버바이오메드에서는 지금 이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야 우리가 너네한테 판권 내놔. 왜? 왜죠 우리가? 너네 하버바이오메드 너네가 우리 판권 가져가 놓고서는 지금 임상개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임상개발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 너네 내놔. 이거 최선을 다했지 않았어. 너네는 열심히 안 했어. 라고 한올이 하버한테 다시 뺏어오려고 그런 거야. 너네 계약 위반이야 하면서. 하버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신약 임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전이 좀 늦어질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 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계약해서 가져온 거니까 너네 못 줘. 우리 계약 위반한 거 없어. 라고 해서 지금 중국의 중재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만약에 BLA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땅땅땅 때렸어요. 그러면 하버바이오메드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 위반한 거 없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았으니까. 마일스톤도 지급해야 되고요.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은 또 이제 CSPC 파마라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CSPC 파마에서 팔게 되는데 그 팔게 된 매출에 약 10에서 15%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는 우린 계약 위반한 거 없어.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재 절차 들어가 있으니까 너네한테 못 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재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네 거라면서 왜 마일스톤이랑 너네 계약 위반한 적 없다면서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랑 왜 안 줘? 당장 줘.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중국 그 중재소에서 뭐야 너네 계약 위반한 거 없다더니 마일스톤 로열티도 안 줘? 그럼 너네 거 아니지. 한올 너네 가져가고 다시 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버바이오메드는 이제 뭐 본인들이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런 것만 되겠지만 한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냐면 중국 판권을 다시 가져오면 140이랑 바토클리맙이랑 다른 제약사, 중국 제약사의 중국 판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이제 계약 규모가 엄청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올 입장에서는 그거 가져오면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버바이오메드가 매출에 따른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승인이 땅땅땅 나버리면 한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중국 중재소에 대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겠죠. 뭐 1년에 수십억 원 규모일 겁니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아제넥스도 지금 춤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그래도 중국 자체적인 시장을 가지고 중국에서 따로 임상한 건 하버바이오메드가 다예요. 아제넥스는 중국에서 따로 임상을 진행한 건 아닙니다. 동양인이 임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임상 진행을 따로 한 건 없어요. 아제넥스는. 근데 하버바이오메드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승인기관에서 신약 승인을 내릴 때 이건 중국인 데이터구나 하고 본인들 자국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약 처방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판매는 CSPC 파마라는 곳에서 팝니다. 하버바이오메드가 CSPC 파마에 재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이라도 땅땅땅 때리면 주가가 불확실성 해소라는 면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구나라는 면에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궁금할 수 있어요. 지금 중재소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신약 승인 신청이 승인이 되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신약 승인 기관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위주로 근거를 해서 신약 승인 판단을 내리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판매망 구축에 따른 거나 아니면 어떤 제약사들 간의 논쟁으로 인해서 이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정성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BLA가 다소 늦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 하실 게 없는 게 지금 주가에 그 불확실성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로는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팩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대부분의 FDA나 그런 중국 시장이나 그런 신약 승인 허가 기관들은 판매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데이터, 질병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 가지고 신약 승인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너네 데이터 유효했잖아. 그럼 당연히 승인 낼 수 있지 하고 승인을 내면 바로 판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바이오메드 입장에서는 이 판권을 안 뺏기려면 그리고 나중에 1402에 대한 또 다른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라이센스 인에 대한 권한을 좀 확보를 하려면 한올한테 잘해야 돼요. 이거 매출 잘 나오게 해서 물론 CSPC가 팔겠지만 매출 잘 나오게 해서 한올한테 잘해야 한올도 하버바이오메드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또 하지. 안 그러면 1402는 다른 파이프라인 회사에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하버바이오메드에서 BLA 제출한 게 있다. 근데 이게 승인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내일 당장이라도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많이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반트에서 컨퍼런스 자리가 11월부터 11월에 2개, 그 다음에 12월에 1개, 이렇게 총 3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반트에서 컨퍼런스가 11월에 2개, 12월에 1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걸 생각을 해보면 TED 데이터가 이 또한 당장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자, 과거에 컨퍼런스, 어느 컨퍼런스였는지는 제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로이반트에서 어떤 그 컨퍼런스에 참가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바토클리맙 테드 임상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올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환자 모집은 당연히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환자 모집은 당연히 끝났다. 자, 그러면, 환자 모집 끝났으면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간이 좀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투약 기간이 남아있는 환자들은 있을 텐데, 그 환자들의 투약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이뮤노반트만 알겠죠. 그죠? 이뮤노반트, 로이반트만 알고 있고, 근데 로이반트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 TED 바토클리맙 데이터 발표를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 그래서 하반기. 정확한 워딩은 하반기입니다. 12월이 아니에요. 하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하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 달에 환자 모집 끝났다고도 했고, 당연히 끝났다고도 했고, 그러면 그 훨씬 전부터 이제 모집이 됐겠죠. 그리고 12월 하반기에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전부터 투약이 계속 된다는 어느 정도 투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몇 월 달에 될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월 달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10월 마지막 주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그럼 다다음 주부터는 11월인데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자리가 11월에 2개, 12월에 1개가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2개 나가는 컨퍼런스에서는 원론적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TED 데이터 보고 생각할게.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 보고 상업할지 말지 결정할게. 라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12월 11일 날 로이반트 인베스터데이 하기 전에 TED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인베스터데이는 그냥 지나가고 인베스터데이는 TED 발표 우리 언제 할 겁니다 라고 공지만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갑자기 발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의 공지를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겁니다. 데이터에 관한 공지는 날짜 공지를 따로 안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9월 달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고는 했지만 느닷없이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 갑상선 학회하기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관한 공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컨퍼런스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전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나오고 컨퍼런스 자리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뭐 상업화를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1402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1402로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화를 하겠다 그러면 상업화는 어떻게 할 거고 뭘 추진 중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저는 불안한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뭐 TED라는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부작용 수준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상업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반응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 한다는 생각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현금으로 살 타이밍이 아예 놓쳐버려요. 아예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 위에 글자 다시 한번 보시고, 투자 최종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면피하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투자했다가는 면피할 수 있고, 그건 본인 판단이에요. 한 번에 다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 그건 본인 판단이십니다. 근데 저는 언제 데이터 발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한올에 다 올인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 실패할 수도 있어요. TED 실패할 수도 있고 내년에 1402가 데이터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저는 이제 한올을 공부하고 유튜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주주로서, 여러분들 다 주주잖아요. 그죠? 제 구독자분들 다 주주시고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다 주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주들끼리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TED 데이터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 공지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계속 한올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 생긴다. 그러면 한올이랑 다른 종목이랑 다 분산해서 투자해요. 제가 한올 데이터가 얼마 안 남아서 한올에 일단 현금 몰빵 이거 저 안 해요. 저는 아무리 기대가 돼도 주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대가 돼도 저는 분산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 욕심부리면 사람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투자 철학을, 저도 이제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란들 한올에 올인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 팔고 한올에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게 보이니까.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유지하려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생겨서 투자를 하려 그러면 제 투자한 종목들에 나눠서, 비율을 최대한 나눠서 분산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않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물론 도박성처럼 나는 믿어 하고 투자해서 잭팟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특히나 바이오주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보수적으로 모아가시되, 모아간 만큼은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TED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그 태페자랑 비교가 많이 되겠죠. 뭐 비리디안 약물이랑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안구 감소 정도나 부작용 면에서는 이미 비교가 된 것 같고, 안구 감소 정도 면에서 비교가 될 텐데 그게 비슷하게만 나오더라도 승산이 있고요.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게 보면 완벽한 신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고 이건 최고야 라는 약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고 모든 약물은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그만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서 이거 상업화 글렀어가 아니고, 그 데이터로도 시장에 잘 침투하면,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장에 침투하면 매출로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ED가 뭐 부작용은 훨씬 앞서니까 데이터가 뭐 태페자보다 좀 덜 나왔어. 주가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상업화 하겠대. 그래서 어딘가에 대형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건 판권 계약을 해서 대형 제약사에서 그걸 팔기 시작한다. 그럼 영업막 다 구축돼 있으면 그거는 태페자보다 더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영업망으로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들 해서 이게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다. 완벽한 신약은 없다. 완벽한 신약은 없으니까, 물론 태페자만큼의 데이터가 나오거나 더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건 꼴인일 수 있죠. 뭐 그래도 상업화 안 할 수 있습니다. 로이반트에서는 지금 뭐 1402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올인할 거야 라고 해서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니까 그건 상관없다. 상업화 안 해도 상관없다.
물론 잠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출렁이는 주가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출렁이는 주가를 바라만 보고 있을 거고, 만약에 제가 돈이 생길 때까지 출렁여 준다면 저는 더 살 기회가 생겨서 더 살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안 출렁거린다 그럼 당연한 거죠.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업화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점프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완벽한 신약은 없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덜 나오더라도 신약으로서 상업화를 할 수는 있다. 안 할 확률도 있다. 둘 다 반반이다. 50대 50이다. 그러니까 상업화가 된다면, 그래도 판권 계약이 잘 되면, 어딘가 대형 제약사에 되면 매출로서의 우리는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판권 계약에 따른 로열티가 또 한올의 로열티는 똑같이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로열티 받으면 되기 때문에 로이반트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아셔야 돼요. 완벽한 신약은 없다. 데이터가 좀 안 좋더라도 상업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행복 회로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고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모으긴 모아야 돼요. 근데 그거죠. 저는 시장에 투자가 돼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올이 주가가 잘 안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년부터 모멘텀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홀딩. 지금 외국인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거는 뭐 수급적인 요인이 클 것 같아요. 뭐 펀더멘털 이상에서 판다기보단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JP모건이었나 골드만삭스였나 모건 스탠리였나 아무튼 어디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주는 매수고 뭐 바이오주는 홀딩이나 아니면 뭐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 2주 전인가 레포트 비슷하게 의견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대부분 쉬어가는 건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은 돌아요. 수급이 한 곳에만 계속 가는 수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돌고 저기도 돌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정을 많이 받는 종목에는 좀 덜 많이 오른 종목에는 수급이 덜 들어갈 것이고요. 많이 안 오르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못하지만 전 몰라요. 아예. 그럴 수 있다. 한올이 많이 안 오르기도 했고, 수급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4% 초반까지도 내려왔거든요. 거의 제가 본 한올 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만약에 호재가 터져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부터는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갈 만큼 급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TED 데이터가 나와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인 것도 맞다. 그러니까 뭐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마음 편하신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나는 좀 나중에 잘못 나와서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투자돼 있는 게 편해. 난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가 돼 있는 게 마음 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가 돼 있으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한 가지는 이겁니다. 공부를 해서 얻은 확신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 운이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막 해요. 그러면 막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죠. 재무구조도 보고, 회사 펀더멘털도 보고, 이사회도 보고, 그 CEO도 보고, 역량도 보고, 이 회사 괜찮은데? 그 사업 내용도 보고, 사업 내용 좋아. 향후 성장 산업이 충분해.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래, 주가도 봐보자. 주가가 싸네? 괜찮네? 사보자. 하고 막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주가는 이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확신이 생긴 건 내 확신이 생긴 거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시장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확신이 생기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꼭 가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주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해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기업의 내용이나 뭐 이사진이나 여러 가지 재무나 뭐 향후 성장성이나 분석을 엄청 하셨단 말이에요.
주가가 꼭 그렇게 갈까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걸 알고 투자하시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비투는 안 합니다.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몰빵은 안 합니다. 한 종목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하진 않아요. 현금을. 빚을 안 가져오더라도 내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럼 한올 공부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회사가. 확신도 있고 재무도 좋고 주가도 싼 것 같아. 5천만 원 다 넣자. 여기엔 확실해. 하고 샀어요. 주가가 그대로 갈까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수급적인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번개도 치고 막 하기 때문에 본인의 확신이 꼭 주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분산 투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이건 무조건 가. 이건 확실해. 이건 내 확신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좋아지면 이제 힘들어지죠. 나 주식 안 해가 나중에 되는 거. 공부해도 안 되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은 기대감에 들떠 있고 TED가 상업화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1402가 잘 될 거야 라는 데이터가 확실해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투자는 또 다른 거다. 투자는 공부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투자를 다 잘할까요? 애널리스트 분들 그 회사 잘 알잖아요. 그죠? 투자 다 잘할까요? 아유 그럼 다 애널리스트 하죠. 그죠? 투자하는 거랑 또 공부하는 거랑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은 꼭 따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계속 투자 철학 얘기는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투자 철학이 생기시면 시간이 길게 가져가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면 승산이 높아져요. 승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잃는 투자라 그러잖아요.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승률이 막 올라갑니다. 60%, 70%, 80%. 단타는 5대 5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은 60%, 70%, 80%에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게 자본시장의 구조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공부랑 투자 철학은 또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더라도 그 기업에 몰빵하거나 100% 확신으로 투자하시지 마라. 그래도 그게 잘 맞으면 그건 행운입니다. 행운이 따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내가 투자 열심히 했어. 잘 맞았어. 아, 운이 좋았네가 돼야지. 역시 공부하면 되는구만 하고 이제 다른 데 했다가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겸손하고 시장 앞에서 또 겸손해져야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더 차곡차곡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승률이 높은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까 처음에 화두에 이제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5,000원이든 만원이든 25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저는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돈이 뭐 5,000원 적은 금액이고 만원은 뭐 큰 금액이고 25,000원 더 비싸고 뭐 물론 금액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의 크기의 차이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분들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현실성에 대한 여건들이 그런 거죠.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도와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리고 저의 진심이 다 하도록 유튜버 방송을 진행을 하겠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옛날에는 다 감사합니다를 말씀을 드렸지만 화두에 좀 길다는 의견이 있고 저 또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 의견 자유스럽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의견이든 부정적인 의견이든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의견들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견 잘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토론방 가지 마시고 여기 제 유튜브 댓글에서 놓으세요. 차라리. 네, 재밌게 제 유튜브 댓글에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최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